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밤 11시 베트남의 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잘 지냈죠. 뭐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더워져가지고 네. 좀 고생을 하고 있다. 매우 더워져가지고 베트남 매우 더워졌어요. 습도도 굉장히 높고 힘들죠 요새. 근데 요즘 옛날에 습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습도는 어떤가요? 집은 여전해요. 예전만큼은 아니고. 예전만큼은 아닌데 이제 포기를 해야겠더라고. 네. 이제 예전 곰팡이는 방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곰팡이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천재지변 같은 거다. 이게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랑 하느님이 돌아와도 이거 베트남에 곰팡이를 막을 수가 없다. 그건 곰팡이가 생겼다가도 에어컨을 틀면 사라지더라고. 그래요? 다시 어딘가 숨어있단 얘기야. 근데 숨어 있겠지만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깜짝 놀란다 진짜. 없어져요 진짜 근데? 없어져요. 네. 없어져? 곰팡이가 에어컨 켜놓으면 싹 사라집니다 다음날에. 그 실험 해본 거야. 곰팡이 걸어놓은 옷을 갖다 놓고. 그게 그 와이프가 신혼여행 때 산 비싼 가방이 있어요. 비싸봤자 뭐 그 샤넬백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비싼 가방을 샀는데 그게 이제 어디다 넣어놓으면 잘 안 쓰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막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곰팡이를 닦아낸 적이 있었는데 닦아내도 안 돼 사실. 가방 자리를 거실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저기 신발장 위쪽으로 뭔지 알아요. 놨는데 제가 어느 정도 보니까 곰팡이가 막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얘기는 안 했어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또 막 닦으라고 하고 막 그럴까 봐. 그래서 닦을 생각으로 놔두긴 했는데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자고 일어났는데 곰팡이가 사라진 거야. 확실해요? 깨끗해졌어.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살면은 곰팡이가 있던 곰팡이도 사라지는구나. 이게 검증된 게 아니다. 이게 다시 검증된 거 아니다. 내가 처음 한 건데. 당신 니꺼 나왔잖아. 누가 그 실험을 결과를 이렇게 만듭니까? 얼렁뚱으로. 곰팡이가 수명이다 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저거 지금 우연찮게. 분명 그 푸른 곰팡이가 쓸었다가 에어컨을 켜고 자니까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과생의 한계다. 이게 지금 이게. 그 있잖아 그 실험할 때 보면은 결과 대조군 비주고 대조군 갖다 놓지도 않고 지금 곰팡이가 수명이나 해서 죽은 거 어떡할 거야 저게 이게 대한민국 이과의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문과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특별한 일 없죠. 그래서 요즘에 뭐 있습니까? 또 특별한 게 날이 덥다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걸 다 봤다.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 그거는 진짜 2번 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더라 진짜. 농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라스트 댄스 그 마이클 조던 형님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신발 장소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제 그 농구 스토리를 봤는데 굉장히 재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참 그런 거 벌써 느낀 게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노력하는 거. 노력도 노력인데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은 밖에는 못 나가는 거야. 왜 못 나가? 나가면 다 카메라 찍고 사진기 들고 오고 뭐 기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스크 끼고 나가면 되잖아. 알아보지. 선글라스 끼고 키 198에 얼굴 시커먼 사람이 호텔 밖에 돌아다니면은 뭐 대충 안다 아닙니까? 그 머리도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들통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그런 게 되게 그 셀레브리티들이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옛날에 그 기행을 부리던 그 있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도 올보면 알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농구는 공짜로 하는 거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농구 선수로서 월급을 받는 것들은 농구는 공짜로 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농구 끝나고 밖에 사생활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돈을 받는 거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비단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이제 그건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나가도 한가하다. 이거 보면 제가 유명하기 멀었다 아직까지. 그렇죠. 한국에 무슨 베트남 관련 학회 같은 데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을까? 없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베트남 오타쿠들 모여 있는 데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창세기 한 2줄 읽고 지금 야 창세기 2줄 읽고 지금 그거 가지고 강의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베트남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베트남 팟캐스트 찾아봐서 들어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놈들 됐구나. 저런 놈들 그런 수준이지. 그렇지. 좀 부족한 게 많다. 내가 안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조회수는
하루에 한 명 정도 오르는 것 같고. 하루에 2명 정도 오르는데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하라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최근에는 뭐 그 특별한 이슈가 뭐 있을까요? 요즘에 베트남 나라적으로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뭐 한국도 지금 뭐 그냥 네. 그 강남이 아니죠. 그 홍대 클럽 이후로도 좀 또 확진자 늘어난다 정도 그냥 그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철저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걸 통해서 뭐 이제 그런 좀 잘 사는 친구들도 별로 믿지는 않더라고 여기 통계 자료에 대해서. 그건 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은 말했다시피 또 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그 좀 어르신들이 그런 그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하면은 그런 거 약간 노안 처리를 해버린다 이러더라고. 그러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하노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는 크게 된 건 없다 정도로 해서 뭐. 네, 오늘 뭐 인트로는 좀 가급적으로 좀 짧게. 그렇죠. 뭐,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본론을 들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뭐 좀 이게 좀 뭐지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으면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 요즘 엄사당이랑 그냥 가끔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네. 이제 어제 그냥 그런 거 먹었죠 우리가 이제 뭐 보양식 먹겠다고. 보양식 먹겠다고 고민을 하는데 무슨 뭐 유명한 채식 레스토랑. 네. 그리고 뭐 카레를 먹어야 된다. 강황을 먹어야 된다. 저는 카레를 주장했거든요. 강황을 먹어야 된다. 또 뭐 있었죠? 복지리를 먹자. 복지리를 먹자. 근데 베트남 복지리집이 없다. 장어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나왔었고. 그 로컬 장어집이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 조개집을 먹었는데. 해물찜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 사장님께서 친절하셨다. 그렇죠. 뭐 상호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한테 서비스 한 명 안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방송 보시고 뭐 이 친구는 거긴 잘 갈 일 없겠지만 저는 술을 먹으러 한 번씩 가는데. 그렇죠. 제가 알아보고 소주 한 명 주시면. 다음에는 뭐 저희 광고 한번 뭐 10분짜리로 제가 그 특집 영상으로 한번 찍어드릴 테니까 공짜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베트남의 부자들인데 저희가 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진짜 부자가 맞나 싶어 자꾸 내가 생각이. 오늘 주제는 저기 베트남의 10대 부자들. 일단 여기서 말하는 10대 부자는 그 뭐냐 기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신 10대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여기에 분명 감추어진 부자들이 있겠지? 있지.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마약 재벌도 있을 거고 분명 여기. 예전에 보면은 한국에서도 뭐 부자 순위가 쭉 나오는데 뭐 문선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감춰진 부자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문선명은 대놓고 부자잖아요. 근데 거기 그 순위에 안 나올 걸?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그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겠지만 문선명 씨는 대놓고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놓고 부자인데 네. 한국 뭐 부자 50대에서 조금 못 본 것 같아 거기서. 그분 재산이 얼마까? 예전에 얘기하는 걸로는 뭐 IMF 때 그 뭐 빚 갚아준다 그랬잖아. 빚 갚아줄 테니까 뭐 통일교를 국교를 이런 말이 진짜 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증 안 됐습니다. 통일교가 그 사람들 뭘 믿는 거야? 나 진짜 그냥 뜬금없는 얘기인데 통일을 믿는 거 아니야? 통일을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통일을 믿는 건 아니고 거기도 똑같이 그 신천지나 내내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야? 그럼 그 문선명 씨를 약간 문선명을 신격화하는 그 기독교의 이단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그런 걸 믿는 건가? 그 문선명 씨 총리로 쓴다는 걸 믿는 건가? 아니면 그 사후세계 그 문선명 씨에 따라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건데? 통일교에 대한 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단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지. 파워가 약해 이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처럼 뭐 강하지가 않고 좀 약해서. 그러니까 좀 대놓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스타디를 좀 안 해봤는데 그 보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그 미국이나 다른 남미국가 이런 데서 뭐 문선명 씨를 그분은 파워가 그게 진짜로 뭐지 그 진짜로 지금 거짓말 좀 보태면은 그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은 그 뭐죠 뭐 달라이라마나 교황님 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 파워가 엄청나더구만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셨죠? 돌아가셨겠지. 막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건 또.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데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남북 통일시켜 줄 테니까 그 통일교를 뭐 믿으면은 막 그 통일시켜 주겠다, 뭐 돈을 북한으로 사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던 게 그 축구팀도 가지고 있었잖아. 그쵸, 성남이라도 가지고 있었고 맥콜도 했고 뭐 미국에는 또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사도요? 워싱턴 포스트 플러스 뉴욕 타임즈 약간 믹스한 짝퉁 느낌인데 그것도 했다 그러고 뭐 좀 궁금하다. 많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항상 그 사이비 분들을 볼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얼마나 이게 아가리가 그 플로팅 하면 이게 플로우 하면 이게 나를 신으로 믿게 하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게.
그 예를 들면 그거잖아. 내가 그 엄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마술을 보여줘. 그럼 당신 웃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개소리야 할 건데 야 그 마술을 부리신 건가 그분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통일교 관계자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라. 그럼 앞부분 살짝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10대 부자들, 그러니까 주식 부자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번 부자. 뭐 저희가 좀 서칭을 하다 보니 여러 걔들 있겠죠. 그 예전에 아까 뭐 통일교도 얘기했는데 그 저희 그 마약왕에 나왔던 그 마약재벌 그 누구죠 그 사람? 송강호 씨죠. 송강호 씨. 마약왕. 송강호 씨. 그분들이 뭐 그분도 약간 뭐 베트남 한국에서도 이제 역사책에 기록 안 된 부자들이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베트남도 뭐 그렇게 알게 모르게 뒤로 돈 버신 분들이 많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서 뽑은 10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주식을 통해서 주식 부자들 10대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얘기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한번 하네요. 일단 베트남의 200대 부자 순위가 그 이번 달자 최근자로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았다. 그렇죠. 또 1등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뭐 12등, 13등 이런 분들은 좀 아쉽으면 돈을 더 버시라. 그렇죠. 내년에 선정할 때 12에서 봅시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자 순위 이건 뭐 기업 시총 순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돈 많은 개인 부자 순위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저희가 좀 특집 방송으로 해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 분석하는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말을 하겠지. 1위에서 한번 말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10위 부자입니다. 부티히엔 님이시고요. 네, 얼굴은 뭐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굳이 뭐 3분 이상 시간 투자해서 얼굴 안 나오는 분들은 뺐다. 내가 5분 이상 쓴 거 같은데. 이거 5분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5분 이상 투자를 했는데 얼굴이 안 나온다는 분은 그냥 과감하게 뺐다. 라는 걸로 해서 일단 부티히엔 씨가 누구냐면 화팍그룹 사모님입니다. 그렇죠. 화팍그룹의 사모님이고요. 이분은 따로 보니까 포지션을 차지하시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다.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약 2억 255만 주를 가지고 있고 화팍그룹의 7.34%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뭐 하나로 환산하면 한 뭐 270억. 그렇죠. 이건 뭐 환율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그냥 20대 1로 통상적인 계산 20대 1 방식으로 나눴을 때 이 정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팟이 뭐냐면은 이제 대표나에 있는 대표적인 철강 회사. 그렇죠. 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건설용 파이프 만들고 이제 이런 한국으로 치면 뭐 포스코 뭐 포스코 같은 느낌이지. 같은 느낌이죠. 뭐 현대제철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현대스틸. 현대제철. 요새 현대제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느낌을 가지는 회사라고 보고 또 뭐 건설업도 하고 있죠. 화팟이.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 뭐 그 빌딩이나 건물 옆에 보면 화팟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냥 공구리 치고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아시면 된다라는 거. 9위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비코스톤사의 호수원 낭 회장님입니다. 네, 아주 가르마가 아름다우신 분이요. 그렇죠. 약간 의외였어요. 10대 부자의 이런 잡인 아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걸 못 봤다고 하는데 이거 많이 나 못 봤어.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비코스톤 이거 석재 회사라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그 알부자 뭐라고 할까 좀 대놓고 부자지 이 사람은. 무슨 자산 4천억짜리가 무슨 대놓고 부자인데 회사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슈를 좀 덜 받는 부자가 아닐까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다니시던 분 제가 그 다니던 회사에 제 대주주가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는데 그 회장님 아드님께서가 약간 저런 포지션이셨거든. 돈이 조금 많아도 조금밖에 없는데 막 자꾸 큰 회사 그래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면 피곤한데 이분은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언론에 막 오르내리고 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닐 것 같긴 모르겠어. 물론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왜냐면은 이분이 이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긴 하지만 지분의 88%를 지금 소유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게 말하면은 지분의 100%를 해도 이게 한 5천억 정도 회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회사 제가 분석 내용을 살짝 담아놨는데 보시면은 비코스톤 2002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신은 비나코넥의 고급 대리석 타일 회사라고 하고요. 비나코넥스를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초기 자본금은 15억 원이었고 인공 석영을 제조 가공해서 인테리어 대리석을 만든다라고 돼 있네요. 자본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00억 정도. 회사 규모로는 사실은 뭐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지분 소유하던 한 뭐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그렇지만도 지분을 88%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 9위 정도에 이제 그 올라가셨다라는 그렇죠. 거죠. 보면 이제 그냥 그런 삼성에서 웬간치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뭐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적당히 마이너한 회사인데 좀 6천억씩 가지고 계시잖아 이번에 그렇죠, 엑시트하시면서. 그렇죠. 그런 분들. 김 회장님. 네, 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베트남 참 그룹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작은 것 같아 사이즈가. 그쵸. 한국에 뭐 강남 땅보다 4천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건데 기업 하시는 분이 정도는 좀 작은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씨랑 몇 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52. 52가 800만 불이니까 8조 아니죠? 800만 불이면 800만 불, 100만 불이 10억이니까 80억 아예. 이게 8천억. 8천억. 8천억이 한 52가 8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차이가 아주 난다. 저희가 그 다음은 8위입니다. 8위. 빈그룹. 네, 두이항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이시고 46이신데 지금 자산이 한 4,800 가지고 계신다. 빈그룹 2.98 3% 가지고 있는데 5천억이네요. 5천억이네. 네, 빈그룹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전 회사 비나코넥스는 88%를 가지고 있는데 있어야지. 저 정도 돈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3%면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팜투이항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 회장의 매제. 그렇죠. 와이프의 동생이다. 네. 이분도 사진이 안 나와. 이분은 부회장 그 포주택으로 나오는데 네, 사진이 제가 또 5분 이상 찾기 싫기 때문에 패스하는 걸로 했습니다. 빈그룹에 대한 내용 잘 나올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7위입니다. 7위. 부이타잉년 그 약간 좀 이상하긴 한 년. 네, 62살. year. 노바랜드 회장입니다. 코스염이 굉장히 멋있다는 거죠. 이 약간 딜러만디 그 사람 좀 닮은 것 같아. 인도 사람, 그 인도에 그 있지 않습니까? 뚜루뚜루뚜 부르시는 그분이 코스염이 약간 저런 느낌이었거든. 수염이 약간 그 홍콩 영화에 나오는 뭐죠? 그 홍금보 씨 약간 수염 뭐 저런 느낌일까 뭐. 좀 멋있다 수염이. 부동산 회사인데 사실은 노바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호치민은 1위고 아마 베트남에서도 부동산 계열은 2위라고 들었어요. 하는데 사실은 웃긴 게 뭐냐면은 하노이 쪽에는 이게 없거든요 거의. 주로 이제 남부에 몰빵되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많았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북부는 빈그룹, 남부는 노바랜드를 이제 그 베트남 정부에서 좀 많이 밀어줬다, 뒤를 봐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노바랜드 주식을 좀 샀다가 좀 재미를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예전 얘긴데. 언제 산 거예요, 그거 혹시? 한 2년, 3년 전이죠. 아 그래요? 얼마를 넣어가지고 몇 프로를 까먹었습니까? 뭐 몇백 넣겠지, 200~300만 원 정도 넣었다가. 많이 볼 때 한 20%까지 뛰었다가 결국 뺄 때는 한 30% 빠진 상태에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뭐 30% 마이너스인가? 제가 뭐 그때는 이분 같은 건 제 이름도 몰랐었는데. 아니 주식 사는데 그 주식 그것도 모르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고요. 수염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회사 주식이고 22%인데 5,800억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도 그럼 뭐 회사 견적이 나오는 게 곱하기 5를 해보면 뭐 2조 5천 3조 정도면 큰 회사가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20위권 정도 되는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 하는데 거기가 한 20에서 30위권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2조 정도 회사면은 저 한 뭐 90위권 정도에 계시지 않을까 한국이었으면. 이따가 한번 또 시간이 나면 뭐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비교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는 팝투홍 51세 빈그룹 부회장으로 빈그룹 회장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빈그룹 전체 주식의 22.28% 소유하고 있어서 한화 기준으로 7,326억 원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찾으면 나오긴 할 건데. 나오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베트남의 부자 5위 응웬 당꽝 57세 마산그룹 회장이자 태콤뱅크의 부회장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6, 7, 8, 9, 12 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좀 재밌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나오시는 분들부터는 좀 재밌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 자산은 지금 8천억대 자산가. 요분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요분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산그룹의 회장이면서 태콤뱅크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태콤뱅크는 이제 저희가 지금 4위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본 잡이 이제 마산그룹 회장이잖아요. 마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식품들 퓨시 소스나 아니면 뭐 핫소스 그렇죠.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는 소스 요리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어떻게 말씀드렸냐 그 식품왕이죠 사실은 거의 뭐 베트남에 들어가는 식료품들 거의 다 마산그룹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되고 이 마산그룹 같은 경우에 마산그룹 주식회사 여기가 지금 약간 지주회사격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31%를 가지고 있고 여기 해바라기 건설사 이게 또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그 해바라기 건설사라는 이제 건설사가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건설사의 85% 48%를
요 응웬당꽝이 소유하고 있고 네. 마산 주식회사의 48.5%를 또 응웬당꽝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콤뱅크를 또 네. 주식을 마산그룹이 15%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산그룹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그 뒤편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은 베트남 소비재 업종 3대 기업 중 하나로 음식료를 기반으로 다각화된 민간그룹이다. 그래서 43%, 사료 가공이 39%, 뭐 광물 개발 뭐 이런 게 있는데 합니다. 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음료수라든지 이제 그 식음료 생산하는 회사로 네. 했고 2018년도 SK 그룹에서 이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10% 정도, 9.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5조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사이즈가 작긴 작아 4.5조가. 그렇죠. 뭐 네. 베트남의 3대 기업 중 하나 뭐 민간 기업으로 치면은 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밑으로 이제 베트남 공기업들이 사실은 자산 규모가 크죠. 그 사이즈도 크고 그 밑에 있는 민간 그룹 중에서 이제 좀 손에 꼽힐 만한 회사가 마산그룹인데 그 주가 자체가 이제 뭐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은 5조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뭐 거의 뭐 한 100여건 정도 드는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시가총액. 현대차가 한 22조 정도, 20조 정도 주가총액을 하더라고요. 근데 20조 정도 기업이 한국에서 20에서 30건? 일단 뭐 1등은 삼성전자고 뭐 2등이 아마 센트리온이 2등일까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업 사이즈가 좀 작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 최근에 이제 이슈 있었던 게 이제 그 뭐죠 빈그룹, 네네. 그 빈그룹에 있는 빈 커머셜 쪽 빈마트라든지 마트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그룹에서 인수를 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세기의 빅딜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큰 베트남에서 웬만하면 사실 M&A가 잘 안 일어나고 왜냐하면 또 쭉 보셨다시피 기업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뭐 삼성전자 주식해도 뭐 이재용 씨 몇 프로 안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2-3% 가지고 있는 걸로. 근데 지금 아까 뭐 보셨다시피 이제 그 기업들 저기 좀 뭐 비나코넥스 같은 회사는 이제 88%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분들도 같은 경우는 뭐 마산그룹의 주식회사 30%, 뭐 그 대주 13%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건설 48%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오너분들이 뭐지 그렇죠.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주로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한국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다 이제 창업주들 1세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은데 원래 이것도 세대가 지나가면서 좀 희석이 되긴 하겠지만 요 그런 걸 좀 보시라라고 해서 뭐 베트남에서 뭐 뒤에서 말씀드린 주식 같은 거 보실 때 혹시라도 이제 그 창업주들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 그걸 통해서 좀 주식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움직이는 걸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뭐죠 응웬 땅꽝 아저씨가 주식을 팔았다 하면 내가 주식이 내려갈 거고 예를 들면 좀 그런 걸 좀 직관적으로 좀 이게 반응이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그래서 일단 뒤편은 계속 보시죠. 그래서 4위로 가겠습니다. 4위는 호흥아잉 50살 태콤뱅크 회장입니다. 소유 내역은 8,159.5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8천억에서 뭐 이제 뭐 8,500억대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주가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해바라기 건설이 또 나온다. 그렇죠. 태콤뱅크의 14%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콤뱅크 주식은 없고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아들이 5% 정도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요걸 가지고 있고 이 태콤뱅크 같은 경우에는 또 마산그룹이 태콤뱅크 15%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주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콤뱅크도 마산그룹이 가지고 있다. 마산그룹도 태콤뱅크 주식 가지고 있고, 좀 뭐 엮인 게 많다 이야기끼리는 자기. 마산그룹이 태콤뱅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콤뱅크가 마산그룹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마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바라기 건설사가 13.24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꾸 해바라기 건설 자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해바라기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 해바라기 건설의 47.56%를 이 호흥아잉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또 이제 그러니까 또 해바라기 건설을 또 48%를 또 이제 누가 응웬당꽝 아저씨가 또 가지고 있어. 그 뭐냐면은 마산그룹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주 회사인데 해바라기 건설사는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존재 자체를 볼 수 없었던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지금 지분 한 90 그럼 둘이 아마 95% 정도를 가지고 있고 5%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마산그룹을 마산그룹과 태콤뱅크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해바라기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 근데 해바라기 건설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적이 없는 회사다. 저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그렇다라는 좀 요런 좀 의문스러운 거를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뒤에 내용을 들으면 좀 더 재밌지 않으실까.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이분은 마산그룹 회장 동시에 태권뱅크 부회장하고 있고, 이분은 또 뭐 태권뱅크 회장을 하고 계시고 마산그룹을 또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신다. 네네, 그쵸. 지분을 웬만한 전후되는 대기업의 지분 15%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뭐 엄청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어마하죠. 네, 그러면서 또 두 분이 또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또 둘 다 1980년도 이후에 네. 러시아 유학을 갔다 왔다. 그렇죠. 러시아 유학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2등 1등을 하면서 이제 요거 마지막 빌드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서 이제 2등 1등 들으실 때 이걸 좀 참고해 두셔라. 러시아를 유학을 갔다 오셨다. 80년대 후반에.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3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등 같은 경우에는 쩐딩롱, 네. 우리 호아파크룹 회장입니다. 뭐 자산이 한 1조 가까이 되시죠. 9,500억. 호아파크룹의 25.34% 소유하고 있고, 아까 나왔던 요분 12. 그렇죠. 요분이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2,700억 7%를 가지고 있는 와이프가 있었고, 합치면 이제 1조가 1조 정도 넘는 회사인데 네. 이제 화팍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팍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가총액은 3.4조 원 정도 되는 회사로 네. 철강 최대 생산 기업이며 인테리어, 철강제, 냉전기, 부동산, 사료 생산 등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철근 회사 그리고 베트남에 들어가는 그 공구리 치는 거에 관련된 그쵸. 모든 거는 여기 화팍에서 다 손을 대고 있다. 베트남의 포스코, 네, 베트남의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뭐 이게 뭐 또 화팍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무용품 같은 거 사실 때 보면은 이제 그 뭐죠 그 법인장 의자라든지 법인장 책상 네. 이런 거 네. 아까 인테리어 관련 이제 업종 같은 경우 화팍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되면 분석을 하겠지만 그 뭐랄까 그 베트남의 건설 경기가 좋다,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면 화팍그룹 주식은 잘 될 거고. 그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하노이라든지. 이건 자주 보입니다. 네, 자주 아파트 보입니다. 뭐 건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 있는 거 많고, 네. 간판도 자주 보이고, 이름도 자주 들리고. 네, 그래서 이게 뭐였죠? 화합 그렇죠. 팟지엔. 이름을 저도 이제 좀 처음으로 이 이름 네. 구성을 알게 됐는데, 네. 보시면 이제 호화합공 팟지엔인데 발전과 동시에 화합을 한다. 이게 그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인 거죠. 아, 네.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이제 화팍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많이는 안 다룰 이유가 네. 사실 뭐 재밌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죠. 여기 좀 재밌는 내용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고,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화합그룹 전문 분석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분들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 분들이 이제 그쵸? 2위 1위에 좀 차지하고 계신데. 네. 자, 2위를 봅시다. 베트남 최초의 여성 억만장자 응웬티 푸엉타오 비에젯 회장입니다. 네. 비에젯의 9.06%를 소유하고 있고 직접 소유고, 네. 그다음에 써니 해바라기 투자사라는 데가 이제 비에젯의 29.54를 가지고 있는데, 요 회사의 100%를 이 응웬티 푸엉타오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에젯의 한 35%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해바라기를 참 좋아한다 이 사람들. 아, 그렇죠. 여기 아까 전에 해바라기 뭐 이상한 얘기 하지 해바라기 않았습니까? 건설사 저희가 얘기했었죠. 해바라기 건설사가 네. 그 베트남 4위, 5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고, 네. 베트남에서 큰 국영 기업 중 은행 중 하나인, 국영이 아니죠, 민간 은행 중 하나인 태콘뱅크를 소유하고 있고, 마산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네. 그 대지주 중 하나다. 대지주 중 하나인 회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 5% 해바라기 건설의 남은 5%가 마치 여기서 나와요.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럴 해바라기 수도 있어. 그냥 해바라기가 좀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네. 얘기하면서 또 이 말씀드린 게 이분도 러시아에서 유학을 러시아 하신 분다. 유학. 네. 이제 요거 이제 또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올 거고, 또 러시아에서 공교롭게 유학을 하셨다. 그렇죠. 4위, 5위도 유학을 하셨고 2위도 유학을 하셨다. 재산이 많습니다. 1조 한 2천억 정도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1조 정도 되는 부자인데. 네. 그렇죠. 비에젯 에어의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의 국적기 내셔널 그 플래그십 항공사인 비에젯, 그 베트남 에어라인보다 기업 규모가 훨씬 커요. 훨씬 크죠, 이게 사실은. 저가 항공인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LC 맞나?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인가? 네. 맞죠. 그 캐리어 가요 하면 그 누구지? 그 김캐리 형님 잘
잘 모르겠다. 저는 캐리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요? 그 노룩패스. 아 노룩패스. 아 그 무성형님 잘 지내시지 모르겠다. 한국 헌정사에 큰 짤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옥세런과 함께 그거 뭐 그분의 정치적인 업적을 떠나가지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되게 참 뭐랄까 의미 있는 그 우리 한국 정치인들 사상 그 기믹을 하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밌게 저희 세대는 좀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죠. 옥세런과 그 캐리어에 대해서는 노룩패스에 대해서는 그 하여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왜 나왔지 갑자기? 로코스트 캐리어 로코스트 캐리어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은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데 그런 의미로는 배째 대여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사실은 이제 좀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사람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로코스트 캐리어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정리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도 지금 루프트 환자가 지금 뭐 그 지금 독일 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 뭐야? 독일에 내가 알기로는 그게 국영 비행기일 거야. 루프트 환자가 아마. 네. 그 이제 거기가 지금 독일에서 지금 그 지원금 받는데요. 지금 회사 망한다고. 그러면서도 이슈 많았던 거 맞잖아요. 뭐 델타 항공인이 한국에 있던 뭐 아시아나니 지금 대한항공인이 지금 다들 주식 보시는 분들은 다 거기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제 저점이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런 로우 코스트 캐리어들이 뭐랄까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혜 심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배제되어가 좀 주식이 좀 많이 올랐지 않나? 지금은 생각? 여기도 가라앉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죽는 거니까 이거는. 그쵸. 지금 주식 그 발사체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앨런 머스크밖에 없다. 하늘을 무언가를 쏘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앨런 머스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는 거. 1등으로 가보겠습니다. 1등은 드디어 대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빈그룹의 회장 팜여부엉 빈그룹 회장입니다. 네. 자산은 약 9조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10조가 좀 안 되죠. 네, 10조 많이 차이 나네. 2등이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뭐 거진 한 7, 8배는 되는 것 같아요.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빈그룹의 25.9%를 본인 명의로 직접 소유하고 있고 베트남 투자그룹이 33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찍게 된 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쵸. 것 중 하나고 이 방송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죠 저희 10위부터 한번 쭉 찍어 보면은 그 뭐 와이프 그 뭐죠 그 비나코 뭐지 비코맥스 그쵸 짱돌 회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시시한 얘기고 네. 저희가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저희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이 회사가 뭐냐면 이제 베트남 투자그룹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베트남 투자그룹의 이 92.88을 이 팜여부엉 회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언론이라든지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베트남 투자그룹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뭐 지주회사 같이 맞나? 지주회사 맞나? 그거 그렇죠. 지주회사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하면서 그 베트남 투자그룹의 거의 92% 이상을 뭐 팜여부엉 회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서칭했던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 구글에다가 이제 뭐죠? 그 구글, 비엔남 네이버. 빙그룹 뭐 팜여부엉 뭐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쭉 다 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베트남 언론이라든지 그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베트남 투자그룹이라는 회사를 뭐냐 팜여부엉 회장님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0% 이상 되는 지분을 그리고 와이프라든지 가족 지분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빈그룹은 이제 그 팜여부엉 회장님들이 패밀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또 알다시피 또 저희가 요즘 또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게 또 잘못된 거 하면 또 피곤하잖아. 피곤하지. 또 댓글도 잘못 달리고 하니까 그래서 좀 제가 또 쭉 찾아봤어요. 베트남에 이제 뭐냐 그 기업 공시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공시까지는 아니 공시 사이트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사업자 등록번호 줘야 하는 사이트. 줘야 사이트예요. 그 저희 같은 그런 작은 학고방들도 이제 다 나와 있고 저는 큰 기업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자본 규모라든지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 베트남 투자그룹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베트남에 등록된 자본금은 12조 원짜리 회사예요. 저게 지금 12조입니다. 12조. 250조 동으로 기억해요. 제가 지금 맞죠? 우리가 숫자 잘못 생각하면 맞지? 맞습니다. 맞아요. 250조 동짜리 회사인데 그 회사의 97%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당시 황민선 씨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1%를 뭐 황으로 시작하는 분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무슨 그 아마 여성분 성함 같던데 그 세 분이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시 사이트 정보가 왔다라는 거하고 그거는 베트남 정부에 등록된 사이트에 있는 그 뭐랄까 그 분의 지분 구조는
팜여풍 씨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게 둘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게 제가 지금 여기 10위부터 1위까지 부자 정보를 찾은 게 그 베트남의 약간 포브스 정보 같은 그런 부자를 안내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 팜여뽕이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그렇죠. 근데 또 공식 사이트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맞는 걸 보니까 여기는 그 차명 계좌나 이런 차명 보유에 대한 그 법적 제재가 없나 봐. 한 다스가 누구 거냐 이런 거.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금융 실명제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금융 실명 은행 계좌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황민선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황민선의 돈은 이 팜여뽕 건은 맞다. 뭐 그렇다라는 거라는 게 저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면서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봤어요. 저희가 이틀 동안 저희가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한국말로도 검색하고 짧은 베트남어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본금 12조짜리 투자회사의 그 황민선이라는 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 정보가. 뭐 나오는데 뭐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금이 12조란 얘기는 아까 물론 뭐 진짜 자본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12조가 아니고 그래 1조 2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화를 잘못 봤다 치자, 예를 들어. 그래 이걸 잘못 본 거야. 1조 2천억이 어디야. 그 1조 2천억 치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누구였죠? 그 파리에 계신 이분 같은 경우 회사를 3개 살 돈이란 거지. 지금 회사를 2개 산다. 12억이면은 12조면은 얼마지? 예를 들면은 이분이 회사를 5천억이라고 잡았을 때 4개를 살 수 있는 건가? 40개? 40개 사는 거지. 12조면 40개를 살 수 있고. 그쵸. 아니지. 아니. 이거는 사람이 4개를 사는 거 아니 40조인가? 맞네, 40개. 40개 사는 건가? 40개 맞습니다. 네. 40개 사는 거고 이게 막 1조 2천억이라고 이분이 지금 9위에 있는 회사를 지금 2개 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 정도 규모를 가진 그 개인 투자 펀드에 그 정보가 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틀 동안 고민을 이게 웹사이트를 들어가봐도 굉장히 그냥 동네 그 점빵처럼 하는 거고 이 회사의 정체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본점은 호치민에 있고 그리고 지사가 4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의 지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어디죠? 제가 하노이에 그 마침 저기 정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노이의 중심 지도입니다. 여기가 알고 계신 센트럴. 여기에 있으면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가 주소가 여기야. 여기 아니 행정 쪽인데 물론 뭐 이건 저희가 한번 가보고 내가 나중에 한번 가볼 거야. 이건 진짜 내가 궁금해서 그래. 여기는 진짜로 교통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옌푸면은 어디냐고 말씀드리면은 한국 분들이 자주 가시는 히어로 클럽이 옌푸 쪽이죠, 여기. 그래요? 옌푸가 여기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기가 홍강이 있고 여기는 아직 지금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고 홍강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해서 여기까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그 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뚝 건너편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옌푸도로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당신 집 찍고 우리 집 찍고 쭉쭉쭉 돌다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그 동선시장 나오고. 동선이 아니지 동선이 아니고 그 도매시장 아니지? 롱비엔 쪽에 있는 도매시장 나오면서 거기 보면은 가정집들 많잖아요. 그 뒤편 어딘가에 사무실 있는 걸로 나와요. 친양이 뭐냐면 지점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저희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자본금 12조짜리 회사다. 보면 그 대표의 이메일이 또 Gmail로 되어 있다.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Gmail 음모론 얘기하는 게 대표 이메일이 Gmail로 되어 있는데 자본금 12조짜리 회사의 지사가 그 좀 중심과 멀어진 곳에 좀 있는 거에 좀 찜찜하다. 찜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우리 팜여풍 회장님께서 공교롭게도 러시아에서 유학을 갔다 오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의 돈을 버신 게 이제 저희가 빙그룹 통해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음 편을 찍게 되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장사를 하시다가 그 이제 라면 장사가 2006년도 5년도쯤에서 네슬레에 팔렸대. 1,600억에. 네슬레에서 그 이제 그 라면 공장이랑 이걸 사면서 브랜드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면서 돈을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여기 빈펄랜드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빈펄랜드하고 빈껌 2개를 투자하셔가지고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베트남 투자그룹의 정체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찾게 된다면 알려드리겠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실컷 이제 러시아 얘기를 드린 이유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좀 의문스러운 좀 지분 구조라든지 되게 복잡한 지분 구조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금융회사라든지 한국은 금산분리법이 있어가지고 은행을 못 가져요. 회사가. 그렇죠. 금산분리가 돼가지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은행을 못 가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산그룹이 그 테콤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뭐 지분이 이상하게 뭐 15%를 가지고 있는 거면은 많이 엮여 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드리는 게 자 앞에서 말씀드린 네 분 다 어디서 오셨냐?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다. 하셨다. 이제 요거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거 찾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네. 그 애들을 많이 보냈다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 좀 똑똑한 친구들, 똘똘하거나 이제 좀 장래성이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를 약간 그 국비 유학을 보낸 국비 유학이라든지 이제 국가장학금처럼 네.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그 동유럽군 국가 이제 뭐 동독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특히 옛날에는 러시아는 많이 보낸 게죠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한 키즈들이 이제 4명이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베트남 10대 그 기업 부자 자산 비율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설명 자세한 건 뺐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떨어져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팜녀부엉 10명 재산을 더한 거에 60%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2등이 여기가 응웬티 푸엉타오 비엣젯 사장, 그리고 여기 3등은 화팟, 여기 4등과 5등이 각각 그 테콤뱅크와 마산그룹 러시아 출신. 네네. 그리고 그다음이 뭐 빈그룹 와이프, 빈그룹 매제 그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뭐 마지막에 짱돌 회사. 이거 짱돌 회사 되게 싫어하네. 마지막에 그 화빠 와이프.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70% 80% 되는 회사들이 그 러시아 출신들이다. 그렇죠. 진짜로 보시면은 빈그룹 그 와이프하고 네. 매제 포함하면은 그 러시아 출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대 그 부자의 재산을 합친 거에서 약 75% 가량 되는 것 같다.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자. 네. 그래서 얘기가 이제 화웨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화웨이 년칭페이가 이제 그 중국에서 화웨이. 군발이하다가 네. 중국에서 군발이하다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가 화웨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화웨이라는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예. 화웨이를 해서 나는 몰랐거든 이게. 그냥 중국에서 만든 핸드폰 회사구나. 그래도 중국만은 그냥 뭐 통신 장비 회사구나 정도만. 통신 장비 회사구나. 핸드폰 네. 만드는 회사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요. 사실은 화웨이 폰이라는 게 오히려 저는 기억한 게 샤오미를 먼저 기억하겠지. 아 샤오미는 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네. 더 유명했죠 사실. 화웨이라는 회사가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샤오미라는 걸 알고 이제 수년 있다가 어차피 화웨이 장비라는 걸 이제 한국에서는 써볼 일이 없으니까 볼 일도 없잖아요. 베트남에 건너와서 알게 된 거야. 화웨이라는 것들이 폰을 생각해서는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쓰고 있구나. 물론 뭐 화웨이를 몰랐진 않지만도 그 전에도 이제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유명세라는 걸.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생각보다 좀 뭐랄까 그 중국 정부와 끈끈한 당부와 굉장히 연이 있는 회사라는 거를 사실은 뭐 10년 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웨이라는 회사 정치대에서는 뭐 기업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는 알았겠지. 그분들은 알았겠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그 이제 그 이 회사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알 필요도 없었고 이게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거지. 그 지금 회장이 옛날에 그 IT 정보통신 관련해서 군발의 출신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 중국 공안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알게 된 건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좀 이상한 빌드업을 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갑자기. 이제 뭐 아까 이 친구 얘기했는데 이제 그 몇 년도죠? 80년대 후반이죠. 86년도 이제 이분들의 나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보면. 팜녀부엉 회장님이 52세, 52세, 50세 맞죠? 네. 50세, 57세. 베트남에서 이제 10대 부자들이 이제 보면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다. 대부분 그렇죠. 50대 초반이 많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베트남 국가장학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동유럽권이라든지 그 러시아에 유학을 많이 가신 분이다. 이게 나오는 게 도이머이가 89년도, 86년도에 시작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러시아 유학을 간 시점이 언제냐면 80년대 후반 87년도, 88년도, 89년도 이제 저희가 태어났을 때고 이제 한국이 88 올림픽을 할 때고 이제 이럴 때 아닙니까? 요때 보면 이제 이분들이 다 러시아 쪽에 유학을 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와서 세운 기업들이 보면은 조금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들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금융, 예를 들면은 식재료,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항공교통, 뭐 이제 그 물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빈그룹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이다라는 거 보면서
아까도 이 친구한테도 이제 그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무리 내가 러시아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돈을 벌었고 집에 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은행을 차리기는 쉽지 않아요. 개인이 사실은. 은행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히 말해서 돈을 주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 그 웬만한 좋은 돈을 가지고도 금융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 우리 지금도 네이버에서 지금 은행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정부에서도 뭐 타당성 평가하잖아요. 되니 안 되니 얘기하고 있고 카카오도 보면은 그렇잖아. 카카오뱅크 지금 뱅크 하려고 지금 몇 년 고생했냐? 내가 4년 동안 그 밑밥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 카카오 금융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말이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무엇을 하다 온 친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민간 은행을 차렸다는 거. 은행을 차렸다. 하와이에 계신 분들 은행을 차렸다. 건설사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을 지금 차렸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재밌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갑자기 은행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었을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또 2위에 계신 분이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그 돈을 버신 계기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러시아에서 그 프린터기, 토너, 뭐 복사기 이런 걸 보셨대요. 네, 뭐 그런 얘기했어. 제가 이 친구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복사기를 몇 대를 팔아야지 비행기를 살 수 있냐. 나 진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의 성공담을 들을 때 보면은 대부분 그렇잖아. 뭐 21살 때 러시아 유학을 가서 그때서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뭐 그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걸 비행기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복사기를 팔아봤거든. 복사기를 몇 대 팔아야 비행기 한 채 사냐. 비행기 살 수 없다. 비행기 살 수가 없어요. 복사기를 아무리 사도 복사기 조선 땅에 있는 복사기 다 끌고 모아도 보잉 747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데 이분은 복사기를 아주 그 전지구적으로 파신 분이야. 그 전지구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파셔가지고 소련 연방에다가 다 넣었겠지. 모르겠어. 그 소비에트에 있는 모든 복사기를 걸어가지고 어디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기를 파신 분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은행에 투자를 투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어디를 투자하셨냐면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나 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얼굴 말고 이제 여기 지금 여기 그 태콤뱅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은 태콤뱅크의 또 사장님께서 러시아 유학파 출신이신데 태콤뱅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투자한 돈으로 그 이제 비행기를 사셨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또 나이가 동갑이야. 비슷해서 50대 초반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80년대 후반에 러시아 유학을 가신 3명의 청년 창업가가 맞죠? 첫 번째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분이 은행을 차리셨어. 은행을 맞죠? 은행을 하셨네. 은행을 두 번째 분이 또 이제 그건 식재료 회사를 하셨지만 이분도 은행의 공동 창업자시다. 부사장으로 공동 창업자시다. 부회장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부회장이다.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하셨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두 번째 회장님께서 복사기를 범지구적으로 하셔서 그 러시아 연방에 있는 모든 복사기를 다 파셔가지고 아까 그 은행에 투자를 해서 은행을 샀다. 그 비행기를 사셨다. 네. 이제 여기 전문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또 빙그룹 회장님도 한번 보자는 것이. 러시아에서 라면 공장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라면을 싹 다 쓰셨다. 80년대 후반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이제 90년대부터 라면 장사를 일하시게 마세요. 라면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는지 라면을 얼마나 잘 팔아가지고 레슬레에 1600개 넘기고 회사로 들어오셨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먹어야지 지금 빙그룹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되게 가난하대요. 네. 이 나이 때 돈 만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간 사람들 되게 많대.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친구를 하나 알거든, 베트남에. 네. 우크라이나 친구를 하나 알아요, 내가. 맨날 그 같이 게임하는 친구 하나씩 있는데 동네 게임방에 그래요? 이 시간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 그 늦게까지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얘기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베트남에 왜 있냐 하니까 자기는 지금 고향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본토 사람이야. 되게 먹고 살기 힘들대. 서양 사람처럼 생겼나? 서양 사람이지 그러면 그 동양 사람이냐 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약간 얘기가 자기 고향의 경제는 지금 망가져서 먹고 살기 힘들대. 그래서 지금 자기는 여기 와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이상해. 우크라이나 친구가 왜 영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년 30년 만에 역전이 됐다는 거지. 이제 이분들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번 돈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 이제 가난한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여기 가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뻔매품 회장님께서 라면 열심히 파셔가지고 그 번 돈으로 여기 빙그룹 하신 거고 저기 퐁타워 아주머니께서도 그 돈으로 복사기를 엄청나게 파가지고 비행기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의 그냥 음모론 같은 얘기고 재미로 들으시면 되는 얘기인데 약간 뭐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 화웨이랑 그 뭐지? 또 매칭 시켜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되니까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성공하고 뭐 재능이 좋고 집에 돈이 많고 백이 많아도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업 뭐 은행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설사 내가 이재용 씨가도 얘기했잖아요. 금융업을 손대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쉽게 불어를 안 해줘요. 내가 이재용 씨가 지금 청와대 3조 로비 해봐요. 그거 안 내준단 말이야. 그거.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이머이 이후에 저희 음모론이 또 이거 내가 나중에 글 한번 써야겠다. 재밌네. 그래서 도이머이 이후에 도이머이 1, 2년 이후에 러시아로 유학을 간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게 현재 주요 산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식자재, 물류, 뭐 교통업 이렇게 부동산 됐다는 거는 좀 화웨이랑 그 이제 좀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한국 기업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스토리가 말이 돼 사실은. 뭐 이병철 씨 옛날에 사카린을 팔든 설탕을 가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 뒤를 봐주긴 했지만 스토리텔링은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죠. 그러면서 뭐 우리 뭐 그 대구에 있는 김우중 회장님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 뒤를 봐줬건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도 스토리텔링이 되어 미신 공장으로 시작을 재봉틀로 시작을 해서 물론 그 당시에 뭐 김우중 회장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큰 돈이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그 단계별로 태클을 타는데 요거는 무슨 그 해처리에서 바로 그냥 디방으로 나오는 바로 느낌이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우리 또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쌀 가게 하시다가 자동차 수리도 하시다가 자동차도 만들어 보시다가 주패도 이런 테크트리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저기 라면에서 부동산 재벌 빵 그리고 뭐죠 그 복사기 장사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띄우고 뭐 갑자기 러시아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 뭐지 은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 기업들을 접근을 할 때를 제가 조금 뭐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도 네. 이걸 국영기업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든다는 거죠.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 바이 기업으로 좀 공부를 해가면서 좀 더 분석한 방송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국영기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베트남의 30대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국영기업이죠. 뭐 페트로 비엔남이니 뭐 페트로 리믹스니 뭐 이런 회사를 보면 대부분 다 국영기업이고 한데 그 국영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여기 베트남 그 투자그룹에 있는 나머지 7.2%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렇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해바라기 건설사의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5% 누가 가지고 있냐. 네. 해바라기 건설은 저희가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지금 시간에 좀 찾아보기 그런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회사들끼리 굉장히 물리고 엮여 있는 게 많다. 라는 거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푸옹타오 선생님께서도 해바라기를 유독 좋아하시더라. 이상하게 베트남의 국화는 뭐죠? 투자사를 가지고 있다. 로투스인데 이상하게 여기도 해바라기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그 커넥션이 있지 않냐? 그 뭐죠? 그 베트남 그 정계와의 커넥션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송에 눈에 말씀드린 게 빈그룹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회사가 최근 5년 10년 만에 커져버렸고 아까 우리 그래프로 봤잖아요. 그래프가 5년 만에 6배 뛰었나? 주가가 한 6배 이상 뛰었죠. 네. 지금은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좀 빠지긴 했는데 좀 5년 만에 지금 거의 6배 정도 맞죠. 그리고 우리 뭐 1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그렇죠? 기업인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번 방송 오토바이 편에서 말씀드린 게 빈그룹에서 갑자기 왜 전기 자동차는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니 뭐 무리수 아닌가. 빰옆붐 회장님이 무리수가 아닌 다음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왜 하냐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게 정부랑 이제 그 베트남은 전기 자동차를 좀 진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빈그룹을 이용해서 좀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정체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지금 저거 그렇죠. 내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그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정 법조까지 깔고 진짜 이건 저희 진짜 100%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 그냥 이건 아무 관계 없는 얘기고 저희랑 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찾은 건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부자 순위를 말씀드린 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업별로 실제로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이제 뭐
뭐좀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할 만한 회사인지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는 네. 차근차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기존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그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네. 지금 저희 약간 뇌피셜이 좀 생겼어요. 약간 저희내로 찾아보다 보니 네. 뭐 모기업 얘기 지금 보여드려? 잠깐만 살짝 이렇게 해서 저희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네. 여기가 지금 좀 뭐 그 좀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전 사실은 이게 좀 루머 같이 해서 좀 흘러들었거든 사실은. 네. 요 회사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는데. 자,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빈그룹이라든지 그런 태콤뱅크, 마산이라든지 요런 좀 알 수 없는 지분 관계들, 좀 의문스러운 지분 관계들을 보다 보니 네. 아 이거 진짜로 베트남은 정부가 푸시하는 회사는 클 수밖에 없죠. 확실하게 크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이건 뭐 물론 진짜로 믿고 100% 투자하시면 안 되고 좀 뭐 그런 건 아니지만도 방금 보여드린 회사가 이제 향후에 그 집권이 예상되는 분들이 밀어줄 만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봤다. 아니 추측도 아니고 이건 베트남에서 그냥 루머로 들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좀 베트남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제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은 조금 루머가 들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믿고 투자하셨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고. 그렇죠. 막말로 뭐 내년에 또 전당대회에서 정권 이상을 바뀌면 나가리 나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도 조금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에 있는 사기업들이 규모가 큰 사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간 기업이지만 또 이게 숨어 있는 주인이 누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 지금 공시된 자본금 12조짜리의 투자 그룹의 주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더라. 그렇죠. 이게 누구의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를 나중에 제 장기 목표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게 방송을 못 찍게 된다 갑자기 방송 없이 됐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종된 거라 생각하면은 그 베트남 투자회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구글 서버는 진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네, 구글 서버는 저기 미국에 있을 거니까 뭐 샌디에고 이런 데 있겠지. 샌프란시스코나. 네, 우리를 잡아가지고 치우지 못할 거고. 네. 네, 혹시라도 저희가 갑자기 불현듯이 이제 그 방송 종료를 외치지 않고 실종이 됐다. 그럼 꼭 찾아달라. 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그룹을 찾아달라. 그 뭐죠? 그 황민선 씨를 꼭 찾아달라. 하는 걸로 저희 오늘 방송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네, 황민선 씨 보시면은 연락 한번 주시고. 네,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안녕. 네.